이쪽에 개발하실 차례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 개발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한번 쭉 적어드렸죠? 칠판에다가. 자, 문제 이제 보시면, 개발에 대한 이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번에 대한 거는 뭐, 딱히 그 시험상에서 그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용적 개발이 있고 이제 유형적 개발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무용적인 것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변형이 있죠. 토목공사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뭐 지역지구제의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복합 개발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된 개발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답을 4번으로 우리가 이제 준 거고요. 그래서 그 1번에서는 이제 틀린 게 건축에 의한 개량이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건조물을 세우는 거고, 조성에 의한 개량이 도로, 배수, 수도 설치 같은 이제 공간 창조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조성에 의한 개량은 토지 자체를 이제 개량을 해서 이용 가치를 이제 높이는 행위 등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2번에 보면 이제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개발 위험 해봤었어요. 크게 보면은 법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그러니까 개발 위험에서는 이제 요거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시험상에서는 이 위험까지는 제시를 했어요. 사업 위험까지. 그죠? 법적인 위험에서는 이제 각종 예서 인허 가량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거. 왜냐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건축법상에 적용되어 있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인허가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게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강남의 재건축 사업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적인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거. 요거까지는 시험에 나왔고요. 시장 위험은 시장의 어떤 이제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공실이 장기화되든가 또는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됐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을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자율의 변화, 경기 침체로 뭐 미분양이 뭐 장기화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시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네? 시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선분양을 하든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100% 완공이면, 완공이 가까우면 위험은 줄고 뭐는 높아져요. 가치는 높아질 때 초기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선분양해서 초기에 매도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면 시장에 관련된 위험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비용 위험은 예상치 못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부산 LCT 얘기하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위험은 뭐냐면요. 건설 토목공사 하는데 기초공사 할 때 밑에서 매장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중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슨 위험? 사업위험. 그러니까 사업위험 격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개발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요. 그게 사업이요.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 지문에 대한 것을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 그래서 예상되는 수요의 감소 가능성 또는 공급의 증가 가능성을 이제 시장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 위험에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흡술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흡술 분석은 결국 뭐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흡술 분석은. 얘는, 그죠.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죠.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추세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흡술 분석. 그러니까 흡술 분석은 유사 부동산이 향후 1년 동안 그게 아니라 과거에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흡술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개발의 위험은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이 있으며,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발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 분석을 할 수 있고, 흡수율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거. 4번에 보면 이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의 착수 전 또는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은 높아진다는 게 틀렸겠죠. 초기에 확보하게 되면 위험은 줄일 수 있어도 가치는 높게 형성이 안 되니까 수익적인 구조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발의 단계 중에서 마케팅 나와 있죠. 개발 단계 보면 마케팅이 맨 마지막에 단계 있지만 마지막에 하는 건 아니죠. 초기 단계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개발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5번에 보면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종류에 따라 마케팅에 대한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5번에 보면 시장 위험의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흡술 분석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느냐 이걸 보는 건데, 만약에 같은 동일한 기간당 4번 지문에 있죠. 흡수율은 높을수록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시장 위험은 낮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5번에 보면 이제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개발업자는 흡수율 분석으로 과거의 추세만 파악해도 충분하다는 게 틀렸겠죠. 그렇죠? 이 추세 분석이라는 건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하죠.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거 하고요. 시장 분석하고요. 시장성 분석. 요거는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죠. 투자 분석. 요게 선행 분석인 시장 분석이고, 요게 후행 분석인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 분석에서. 일단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분석은 개발에 관련된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장을 뭘 해야 돼요? 세분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되는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차별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죠? 그게 시장 분석이고. 그럼 그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될 가능성 있는 걸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그러니까 이때 이제 흡수율 분석 병용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그걸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 여러 가지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게 투자 분석. 이런 순서라고 우리가 이제 해드린 거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렇게 쭉 한번 하고 갔었죠. 표정은 우울한 표정인 거 보니까 하긴 했어. 근데 기억은 안 나죠. 그냥.
제목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조금 난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이제 한 59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뭔가는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뭔가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돌면 돼요. 돌면 이제 이해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돌면. 처음에 자꾸 안 보면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만 자꾸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뭐지? 저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선생님이 적으면 아, 적은 것 같았어.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적기 전에 조금씩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가 시간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를 상세히 풀어보고 얘가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별로 없어요. 딱 보고 얘가 답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죠? 거의 찍는 수준이 있죠. 딱 보고 얘가 틀렸어. 얘가 맞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은 거예요. 1차에서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어렵거나 복잡한 거로 줄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데. 힘든 걸 주나 쉬운 걸 주나. 시간 걸리는 건 비슷해요. 그죠? 근데 복잡한 걸 준다는 얘기는 문제 해독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읽고 얘다 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열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그죠?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들어 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서 뭐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수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여기 앉아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초이스하라고 하면 이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그쵸? 이 선택을 안 하는데, 선택을 한 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벌써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면은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질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성 분석은 시장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지역경제 분석에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한다 그랬어요. 그 4번에 보면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시장에서 그 특정한 부동산이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 여부를 조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한다는 얘기야? 흡수율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뭐를? 미래 수요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미래 수요는 추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그게 이 시장 분석이라는 거고요. 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뭐를? 시장 조사해 주는 거예요. 시장 조사에서 그 자료를 어디로? 경제성 분석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번 질문에 보면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 그래서 일명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로 가면 5번에 투자 분석이란 대체 투자안 중에서 최종적인 투자안을 결정하는 단계로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얘는 무슨 분석에? 정제성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큰 틀에서 이제 가볍게 이제 정리해 준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다시 또 나오는 거죠. 8번에 타당성 분석에 보면 1번에 무슨 분석이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분석이 선행. 후행 분석이 뭐? 경제성 분석이죠.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에서 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해서 이게 나름대로 시장성은 있어도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은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경제성 분석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4번에 보면 이제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니까 틀린 거겠죠.
걔는 시장 분석이고요. 그죠? 시장성 분석은 이런 식으로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9번에 경제성 분석의 종류, 시장 분석의 종류, 이런 거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 종류까지 물어보고, 이거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10번까지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시면은, 입지 개수 구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지난번에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봤죠? 그러니까 실전은 보면은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주죠. 실전의 입지 개수는. 그런 개념이죠. 11번에도 보게 되면요. 전국의 고용인구가 몇 명이냐면 6,000명이죠. 예, 6,000명인데 그 중에 농업이 있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인구가 300명이잖아요. 그죠? 6,000에 300명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0.05%죠. 5%니까 0.05 될 거고. 근데 A도시는 전체가 얼마예요? 150명이죠. 150명인데 얼마? 15명이니까 0.1이죠. 나누면은 2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하나를 주든 여러 개를 주든지 간에 계산이 간편하게끔 줘요. 그죠? 그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암산으로 우리가 할 때 뒷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가 찾아가서 해봤었잖아요. 기출문제에 나온 거라고 그래서 왜 334페이지 있잖아요. 334페이지 하단에 갖고 그 푸른 거 기억 안 나시나요? 했잖아요. 암산으로 되잖아요. 그죠? A도시가 B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업이 있으면 부동산업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 얘가 부동산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부동산업을 안 내요. 지문 안에. 이 사람들이 섬유산업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내요. 요령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전국이 있고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전국에 지금 고용인구가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 있대.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분수식으로 바로 맞출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제조업이 여기 전국에 4,000명이죠. 10,000명에 4,00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0.4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를 보게 되면 얘가 1,000명이잖아요. 얘가 300명이잖아요. 0.3이잖아요.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B도시를 보면은 얘가 3,000인데 얘가 얼마야? 3, 4, 10이니까 얘는 0.4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 기준하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계산 뭐 분수식 안 넣고 요 상태에서.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면은 금융업이 있죠. 금융업은 또 출제자들이 맞춰준 거예요. 10분에 오니까 0.5죠. 네. 얘가 1,000이죠. 500명이면 0.5개 되겠죠. 3,000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1,50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역시 얼마예요? 0.5. 그러니까 얘가 특히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얘가 틀림없이 1,000명일 테니까 0.1이잖아요. 근데 얘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니까 0.2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얘는 300명이잖아요. 얘는 0.1이잖아요. 유일하게 얘가 크죠. 그렇잖아요. 3개씩 있어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전 배열은 그냥 이런 배열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딱 계산하기 좋게끔 배열을 이렇게 쭉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맞춰서 하면은 굳이 뭐를 안 써도 돼요. 계산기를 안 써도 된다 이런 거예요. 입지 개수가 나올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들이 문제를 주면 이 숫자 배열을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이거 맞춰서 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이거 다 맞아야 되니까. 여기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거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번에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400만 명이고요.
전국의 금융업 고용인구는 100만 명이다. 그리고 A지역 총 고용인구가 20만 명이고 A지역 금융업의 입지개수가 1.2라면 A지역의 금융업 고용인구는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전국의 고용인구가 얼마라는 거예요? 400만 명이고. 그래서 그 중에 금융업 고용인구가 100만 명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A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모른다, 이제 현재 얘기죠. 근데 금융업의 입지개 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얼마 나오냐면 0.25 나오죠. 근데 얘가 1.2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럼 0.3 나오죠. 그러면 2, 3은 6이니까 몇만? 6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끔 유도해 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그냥 간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는 거 준다, 안 준다? 많이 생각하는 거 안 줘요. 그냥 몇 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1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배열이에요, 그냥. 그렇게. 근데 만약에 넘어서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난이도 조절형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계산 문제가 6개가 나왔던, 제가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1개 나왔다고.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어도 이 계산 문제를 다 틀리고도 60점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 배열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입지개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입지개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이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지역 기반 산업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가 커진다는 게 틀렸죠.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이게 경제기반 승수인데 이 식을 정리하면 그냥 기반산업 비율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가 전체 고용인구니까 전체 고용에서 비기반산업 비율 빼면 남는 게 기반산업 비율이잖아요. 만약에 비기반산업 비율의 비율이 80%예요. 그죠? 얘가 80%면 1-0.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에서 0.8 빼면 남는 게 얼마야?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의 종사 비율이 90%예요. 90%면 1-0.9분의 1이죠. 그러면은 0.1분의 1이죠. 그럼 얼마? 10. 그러니까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반 산업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뭐는 커진다?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지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온 이 패턴들은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그때 한번 지문으로 언급한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용 정도만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그때 해봤었잖아요. 문제 풀어보면서. 그래요. 못 들은 채 해도, 우리 하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기반 승수 효과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역의 기반 산업의 성장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있죠.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소득에 대한 어떤 이제 증대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이 경제 기반 승수를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 기반 승수를 가지고는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용, 인구, 소득 있죠. 여러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음, 15번에 대한 거는 임대에 대한 거는 앞에서 했던 거 반복하는 거죠. 임대는 초기 단계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중요 임차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개발부동산에 분양할 때 이자율의 하락은 매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우리가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자율 하락하면 분양받을 때 이자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던 거죠.
민간 개발 방식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민간 개발? 자체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지주 공동 사업 개발이 있고, 지주 공동 사업 개발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했었죠. 사업 위탁 방식,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잖아요. 근데 요 중에서 결국 출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건 뭐겠어요? 이죠, 이거. 얘하고. 그쵸? 얘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자금도 누가 조달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럼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은? 그 사업 시행만 대행해 주는 거예요. 분양만 대행해 주고 수수료 받아가는 거예요. 케이스당. 요거는 사업 주체가 누구? 그러니까 신탁회사. 그러니까 토지 신탁 개발에서는요,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위탁자가 지주예요.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회사예요. 얘네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누구에게로?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죠. 그럼 수탁자가 건설 단계의 자금을 누가 조달해요? 얘네가 조달하죠. 얘네 명의로. 그래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하겠죠. 분양 또는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자기들 들어간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누구에게? 위탁자에게 주는 거죠. 위탁자에게 주거나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주겠죠.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사업 주체가 얘가 되잖아요.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지주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주로 이걸 많이 주는 거예요. 틀리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틀리게 뭔가 구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로 틀리게 주기에는 그렇잖아요. 제목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무슨 방식이라는 거를. 그렇잖아요. 투자자 모집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사업위탁, 토지신탁 그러면 제목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이 있으면 단원 안에서 답으로 유도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파트는 정리를 잘 해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나오면 이쪽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서.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져요. 답을 볼 때.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6번에 보시면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 5번에 가면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건설회사라고 그러죠.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모든 자금 조달이라든가 사업 주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긴 다 지주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 모두 조달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이익도 다 누가 가져가요? 다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위험은 자기가 다 분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번에 3번 지문에 보면 토지 신탁에서는 누가?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 중에서 지주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이며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니까 이거는 사업 위탁 방식이지 등가 교환 방식이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주 공동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개발 사업의 위험을 서로 분산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에 보면 이제 투자자 모집형은요. 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때 조합원 모집하는 그런 케이스 있죠.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이 경우에 투자자의 이익 보정하고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겠죠. 예, 가장 그래도 또 괜찮은 층을 분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추가 부담의 비용 부담이 좀 줄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에 얽힌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항상 조합원 모집할 때 이게 그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게 뭐 지금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 어쨌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3번에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제목을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사업 위탁이라고 해놨으니까. 있잖아요. 신탁사에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걸 뻔한 걸 내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공부를 하더라도 많이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책 한번 읽고 들어가면 어디선가 본 듯한 건데 구별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했을 때 느낌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비용 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학원 보세요. 벌써 여실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세종시에 각 지역의 대표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공부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전에서는 안 그래요. 자 19번에 보면은 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걸 물어봤어요. 기억에 보면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틀렸겠죠. 예, 누가 자금을 조달해? 신탁사가 조달하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겠죠. 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지한 토지 외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한 건물의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물 변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죠? 그럼 2번하고 3번 중에 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면 사업 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틀렸겠죠? 그런 자체 사업이 더 낫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뭐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신차제 방식은 지난번에 공동사업 방식이라고 그랬죠? 예, 토지 소유자는 땅만 있고 개발의 노하우라든가 자금은 없고 개발업자는 자금을 갖고 조율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간이 끝나게 되면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가셔서 요거 세 가지는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BTO가 있고요. BTL이 있고 BOT. 요거 세 가지 정도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말 그대로 빌드라니까 건축하죠. 이건 먼저 뭐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죠. 그 대가로 뭐를 획득하는 거예요? 운영권을 획득하죠.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뭐를?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얘네는 짓고 난 다음에 먼저 뭐를 해요? 운영을 하죠. 그래서 사용료 받아서 들어간 돈 회수하고 나오면서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얘는 자, 짓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해주죠.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임대주죠. 그래서 뭐를 받아서? 임대료 받아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단독으로도 문제가 다 출제된 거니까. 그래서 거기 2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이 옳은 것으로 짝진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 BOT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BT가 될 거 아니에요. 빌드 트랜스포. 근데 BOT라고 쓰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BLT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리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 근데 이 BLT 같은 경우는 지문상에서 많이 안 써요.
왜 얘를 많이 안 쓰냐면 얘가 있어서. 얘를 갖고 또 착각할까봐. 표현상에서 이제 그렇게 써주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은 BTO라고 있죠.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하죠. 근데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O가 아니라 리스가 들어가겠죠. BTL. 그 다음에 BTL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을 해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통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방식 있죠. 네, 걔는 무슨 방식이겠어요? 걔는 BO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해서 Build Own Operator로 해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거를 4번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 정도와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지문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 세 가지를 주고 난 다음에 올바르게 연결한 거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네?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문제 몇 번 푸시면은 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택지의 공영개발 그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환지 방식이 있고 매수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게 또 공법에서도 하죠. 도시개발법에서 토지구의 정리사업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얘는 말 그대로 토지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바꿀 한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뭐를 자금의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는 방식이 아니죠. 예, 원래 있던 토지에다가 뭐를 적용해서 건보율을 적용해서 채비 조정해서 매각하는 것 등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를 뭐 해야 돼요? 사들여야 되니까. 여기는 비용 부담이 크죠. 그렇잖아요. 근데 개발이익이 원천적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장점.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게 무슨 방식이다? 매수 방식. 근데 살 때 돈으로 주잖아요. 금전보상을 해줄 때. 금전보상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사업에서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보상 문제로. 그러니까 제목만 일단 기억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이제 제목으로 한번 등장한 적도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2번에 1번에 택지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2번에 보면 환지 방식에 비해서 간보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자금이 많이 소유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공영개발 방식이 매수 방식이니까 수용 방식이니까 사업자금의 부담이 크다 작다 크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보면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 막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 팽창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죠.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진 뭐 지역에서는 돈이 뭐 풍부하니까요. 그래서 왜 지방에 가면은 이게 부자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은 땅 뭐 이게 그래서 보상받은 사람 뭐 있고 제가 옛날에 앞전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경기 북부의 한 마을에 가면 마을에서 저 보상받은 평균 금액이 100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동네에서 왜 경욱이 몰고 가던 양반이 저기 L로 시작되는 외제 승용차하고 접촉사고 났을 때. 그죠? 예, 중소기업 사장이 그 차주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면 부딪힌 경욱이 몰던 사람은 새말 모자 눌러쓴 한 60대 노인 양반이 그거 몰고 있었으니까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지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얼마야? 얼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무서운 동네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조심하게 지나다녀야 돼요. 그죠? 편의점 들어가서,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외로 돈이 이렇게 보상 풀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그 양반들이,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배우시겠지만, 보상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땅을 사면 세금이나 이런 혜택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평생 농사만 짓던 양반이어갖고, 결국 주변에 또 뭐를 사요? 땅을 또 사요,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양반들은 어차피 움직여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 싼 땅이 또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원하지 않더라도 돈이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뭘 사요? 땅을 사는데 그게 꼭 개발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판교 이거 하면서 여기서 최대 보상받은 분이 개임 최대가 200, 그때 2억인가 받았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아마 이쪽에 광주인가 경기도 광주 있죠. 그쪽에 또 땅을 샀어요. 농사 짓겠다고.
여기도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 202억 보상받고 난다면 사돈의 8천까지 연락이 끊겼던 사람까지 다 연락이 왔대요. 뭐를 바라고. 뭘 바라고. 갑자기 막 찾아오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양반은 투기적인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20년인가 30년인가 농사 짓던 분이래요. 농사 짓던 분인데 이제 그게 수용이 되면서 대박을 맞은 거죠. 그죠?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인근의 일대가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 30년 전에 여기다 땅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이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그냥 샀던 사람들은 그때 빚을 반한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오래 해봐야 마음만 우울하죠.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일본의 사업시행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하고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매수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뭐를 해야 돼요? 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렇죠? 공탁권 걸어놓고, 그냥 강제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토지수용법이라는 거는 이게 경계에 있어요. 어느 게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그렇잖아요. 이게 강제 수용하게 되면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공익적인 거, 공익성을 앞세워서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밀어버리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저기는 붙기는 붙을 거예요. 이 법이 과연 정당한 법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3번에 보면 택지의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업 시행지구의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아니라 협의를 먼저 해야겠죠.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수용을 만약에 결정이 됐잖아요. 협의할 때. 근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들면은 전체 금액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체 금액의 한 90%, 95%는 받는 거죠. 받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의청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익이에요. 어차피 이게 수용이 결정이 됐으면 한 6개월 버틴겨봐야 조금밖에 더 안 줘요. 한 5%? 그 정도밖에. 근데 그거를 미리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이자 수익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거는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1번에 보면 환지 방식에 비해서 매수 방식은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비용 부담, 지출이 상당히 커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가 되는 스타일이죠. 그죠? 돌려주는 거니까. 대신에 간보유를 적용한 만큼 권리는 면적은 줄어드니까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고, 매수 방식은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방식이겠죠. 사들여가는 방식이니까. 5번 지문에 있잖아요. 24번에 5번에. 그래서 5번에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고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습은 다 해오신 거겠죠? 그래, 오늘 뭐 설마 또 마지막 날인데 또 예의상. 그죠? 문제집에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혹시 조금 남으면 다음 주에 뭐 1시간 정도는 더해서 마무리 해드리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가야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주요,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입시계수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장에 지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대이론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있나요? 그건 아니죠. 확인 다 했죠? 기본적인 것에서는요, 이 지대 논쟁에 대해서는요, 시험상에서 최근까지 인용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이거를 잉여이자 뭐로 보느냐, 불로소득으로 보느냐, 이거를 생산비로 간주하느냐, 그 정도. 그래서 잉여로 보는 애들이 무슨 학파, 생산비로 보는 애들이 무슨 학파, 신고전학파죠. 최근에 쓴 거는 요거 썼어요. 근데 고전학파라고 주진 않고요. 이렇게 준 거죠. 우리가 문제라도 해본 거죠.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차익 지대서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리카도가.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대를 뭐로 바뀌었어요? 경제적 잉여로 간주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대론에서 보면 이제 고전적 지대론의 농경지 지대론의 대표적인 게 무슨 지대? 차액지대. 그 다음에 위치지대. 그 다음에 절대지대. 세 가지 기억하시죠? 자, 차익지대는 리카도가 얘기했죠?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뒀어요? 어? 아, 얘는 맨날 이거 차비 달란다고 그랬잖아, 이거. 어? 차비 달란다고. 비옥도. 어? 그 다음에 토지 희소성, 수학체감의 법칙.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건 튜넨의 위치지대죠. 얘는 뭐에 의해서? 예? 수송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왜 트위스트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결국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낳는다고. 그렇잖아요. 얘는 절대지대는 누가? 마르크스가. 이거는 토지의 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소유 자체에서.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낸 지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제도를 허용한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허용했다는 얘기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치나 비옥대에 관계없이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무슨 지대? 절대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죠? 이거에다가 현대적 의미의 지대 그래가지고 뭐 하셨냐면 준지대 했었죠? 입찰지대 했었죠? 경제지대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네, 마샬에 얘기한 준지대 있죠? 준지대는 단계에만 존재하지 장기에는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단계에만 성립을 하고 장기에는 뭐 한다? 소멸한다는 거. 입찰지대는 뭐를 입찰지대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익. 최대 지불 용익이고 이게 최고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초과인이 뭐가 되는?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요거는요, 이거하고 성격이 똑같죠? 수정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렇죠? 초과인이 0이라는 얘기는 수정가가 0이라는 논리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거. 자, 경제지대 있죠? 네,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의 공급의 탄력성에서 결정이 되죠. 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체 총수입에서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이게 균형 가격이잖아요. 그죠? 요 면적이 기업의 총 수입이죠.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생산자는 여기까지만 받아도 생산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 요 면적만큼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요게 생산자 잉여이자 경제지대. 요게 뭐? 전용 수입. 근데 얘가 뭐가 되면?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지고 전용 수입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겠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제 지대론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 요 중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뭐 있어요? 이 중에서?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이거 지금 문제지 분량도 많은데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웬만한 거 다 풀면서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중간에 또 20문제씩 또 문제 풀고 또 이랬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거 안 했었으면 얘는 벌써 끝났어요. 진도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더 돌려야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풀게 한 거예요. 별지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대에 대한 논쟁에 대한 거 지문으로 좀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대충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영향을 받느냐의 논리 있죠. 예, 그런 정도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진 않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쓸 수는 있어요. 거기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뭐 무난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그 지대 및 지가 이론에서 문제 2번 가보시면 문제 2번. 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고전학파학자들은 걔를 뭐라고 바꿔? 잉여로 바꿔. 생산 요소가 생산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고신 고전학파는 걔를 뭐로 간주했다? 생산비, 즉 비용으로 간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을 하였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죠. 얘는 생산비로 간주했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으로. 4번에 보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무슨 지대? 입찰지대. 지금 여기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입찰지대. 쭉.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서 용어가 익숙해 있으면 선생이 지금 이렇게 단어만 얘기하더라도 이게 툭툭툭 나와줘야 돼요. 용어가. 그래야지 이게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적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차를 잘 모르게 되면 굉장히 더뎌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갈수록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지대에 대한 견해들이다. 그래서 1번의 튀내는 입지 교차 지대에서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수송비 절약이 지대라고 봤죠. 그러니까 튀내의 위치 지대라는 것은 여기는 비옥도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긴 비옥도가 아니죠.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날 것이고 그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튀내의 무슨 지대에서? 위치지대에서.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리카도는 차액지대에서 토지의 본원적 생산력에 의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지대를 일종의 생산비로 보았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잉여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는 것을 바꿔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문제 풀다 보면 걔네들이 눈에 탁탁 들어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쳐다보면 답들이 딱 손들고 있다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죠? 50일 사이에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 마음을 놓고 저 문을 열고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종강할 때 쫙 했고 막 하는데 뭐 대답도 안 나오고 못 들은 척 그러면 문을 못 열고 나갈 거 아니에요. 저거를. 걱정이 돼갖고. 그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330화 때 하죠.